기계가공법 6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멍을 가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계 부품에서 구멍이 어떻게 가공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구멍 가공의 종류, 요 구멍을 뚫는 요 드릴링 해석, 요 드릴링 머신의 종류, 이 드릴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부품에서 가장 많이 가공되는 형상 중에 하나가 구멍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제품에 여러 가지 그 구멍을 가공한 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기 이제 사출에 사용되는 이제 금형입니다. 그래서 금형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상형하고 하형인데, 자, 요런 이제 요 구멍에 여기 상형에 있는 이제 이러한 그 핀 부분들이 이제 요 구멍으로 이제 삽입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멍은 이제 목적이 이제 뭐 핀 같은 거를 뭐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이제 끼워 넣는 데거나, 또는 이제 뭐 축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상대 운동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위에 그림이 이제 유압 부품에서 이제 그 뭐 유압 어, 요 이제 스풀이나 이제 슬리브라고 주로 부르는 이제 그 부품들인데, 지금 이런데 이렇게 상당히 뭐 굉장히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 구멍이 그 유체가 흐르는 그 유로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엔진에서도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실린더 뭐 구멍,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볼트 구멍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공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은 굉장히 뭐 종류도 다양하고 또 사이즈도 다양하고 또 이제 깊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구멍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가공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구멍에 대한 가공 방법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구멍 가공에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가공 명칭들이 있는데, 이 가공 명칭들은 이 명칭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리를 좀 뭐 해두도록 하세요. 먼저 이제 드릴링은 공작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구멍을 뚫는 작업을 보고 우리가 드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드릴링은 뭐 대부분 뭐 여기 날이 두 개인 요 그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드릴링만 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은 뭐 구멍의 정밀도가 이제 굉장히 좀 불량하기 때문에 일단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가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링은 이제 여기 이제 보링 바하고 이제 보링 바이트인데, 자, 얘는 이제 그 구멍을 뚫고 나서 이게 단인 공구를 이용해서 이 구멍을 주로 이제 확대하는 가공 작업이 되겠고요. 저렇게 이제 단인 공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 공구에 걸리는 뭐 절삭 저항도 좀 뭐 균일하게 그 절삭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그 뭐 구멍의 형상을 좀 진원으로 하고 또 이제 구멍의 진직도를 갖다가 좀 향상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구멍 안쪽에 이제 어떤 뭐 호흡을 판다든가 할 경우에도 이제 이 보링 바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밍 작업은 이 리밍에 사용되는 공구를 우리가 리머라고 하는 공구인데, 얘도 이미 그 뚫어져 있는 구멍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어, 그 요 리머라는 이제 공구를 가지고 이 구멍을 이제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는 이제 작업이 리밍 작업이 되고, 리머는 상당히 뭐 여러 개의 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구의 요 그 치수 정밀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공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머에서는 뭐 뚫려 있는 구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삭되는 구멍에서 절삭되는 양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 이렇게 그 절삭을 하면서 이 구멍의 치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카운터 보링. 아까 이제 보링이 이제 뭐 구멍을 확대하는 가공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카운터 보링은 구멍의 한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입구 쪽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가공하는 작업이 이제 카운터 보링 작업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구 쪽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주게 되면, 입구 쪽 확대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뭐 볼트나 뭐 나사 머리 같은 게 이제 공작물에 묻히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카운터 싱킹은 이제 카운터 보링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구멍에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원추 형태의 공구를 써서 입구를 갖다 이렇게 원추 형태로 가공해주는 작업이 이제 카운터 싱킹이고, 요거 이제 무슨 뭐 그 나사 중에서 뭐 접시머리 나사는 이제 이렇게 끝에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나사로 체결할 때 나사 부분을 공작물에 묻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가공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스포트 페이싱은 요거는 구멍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구멍 입구에서 어 이제 구멍 입구면에는 이제 뭐 너트라든가 뭐 볼트라든가 뭐 이제 다른 그 기계 요소들이 이제 같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평탄하게 좀 가공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저기 이제 뭐 영어로도 밑에 명칭이 있으니까 뭐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그다음에 스포 페이싱, 이 명칭을 좀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핑은 이제 요 구멍 내부에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구멍 내부에 나사를 가공하는 작업이 이제 태핑이 되겠고요. 자, 근데 센터링은 선반에서 센터 작업이 있었죠. 선반에서 우리 그 뭐 심압대하고 이제 뭐 주축대 사이에 뭐 센터를 설치해서 이제 공작물을 가공하는 걸 센터 작업이라고 했었는데, 요 센터 작업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그 구멍의 중심 위치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센터 드릴을 써서 가운데 이제 중심 위치를 내는 작업을 우리가 센터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패닝 작업은 요건 이제 그 구멍이 이제 큰 구멍일 경우에 구멍 전체를 제거하는 건 비경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구멍이 있는 원주 부분의 재료만 제거해서 뭐 큰 뭐 구멍을 갖다 이렇게 따내듯이 이제 가공하는 작업을 이제 트리패닝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주 부분만 이렇게 지금 공구가 돌아가면서 잘라주니까 가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얇고 큰 그 두께가 얇은 공작물에서 이제 큰 구멍을 좀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로만 구멍을 뚫으면은 뭐 구멍의 좀 정밀도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좀 구멍 가공을 할 경우에는 먼저 여기 이제 센터링으로 해서 센터 드릴로 구멍의 정확한 중심 위치를 갖다가 먼저 요 가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드릴을 바로 내리게 되면 이제 드릴 날끝이 표면에서 이제 뭐 미끄러지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요 드릴의 날끝 부분이 정확한 중심 위치로 진입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센터링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을 해주게 되면은 요 드릴에 여기 이제 중심 부분, 뭐 치즈 레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좀 그 센터링 안 했을 때보다는 이제 좀 뭐 구멍의 정밀도가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업으로 이제 보링 작업을 해서 뭐 구멍의 크기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또 보링 작업을 하면 아까 진원도하고 직진도가 굉장히 진직도가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진원도가 진직도를 장착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리머라는 공구를 써서 한번 그 구멍을 다시 리머로 그 다듬어 주면은
구멍을 정확한 치수로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정밀한 구멍을 가공할 경우에는 이게 네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 구멍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드릴링 작업의 한번 좀 절삭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릴링은 이제 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이제 드릴링이고, 뭐 공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뭐 드릴을 물러놓고 그냥 뭐 회전시키고, 그냥 사람은 그냥 여기 그 이송만 시켜주게 되면은, 그렇죠? 이송만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뭐 구멍이 이제 뚫리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절삭 현상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드릴링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절삭이 공작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삭이 지금 절삭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날에 원추형 이 부분이 절삭이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절삭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절삭은 완전히 공작물 내부에서 일어나고, 또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또 이때 열을 갖다가 외부로 방출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은 이제 우리 칩 생성할 때 발생되는 열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그 벽면하고도 또 마찰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 발생이 많고, 또 외부로 이제 열 발출이 좀 어려운 이런 그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가공할 때 이제 절삭류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절삭에서 지금 배출된 칩은 어디로 통해서 배출이 되냐면, 드릴을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을 통해서 지금 칩이 여기 배출이 되는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작업할 때 절삭류도 마찬가지로 홈을 통해서 똑같이 절삭류를 갖다가 지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칩이 배출되는 통로하고 절삭제가 공급되는 요 통로가 같은 통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그 절삭류를 요 절삭부에 공급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멍 깊이가 드릴 직경 대비 한 3배 이상으로 커지면은 이제 그 열 발생이 문제가 돼서, 그 열 발생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절삭 속도하고 이제 이송을 좀 느리게 해서 좀 작업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의 좀 공구 수명을 좀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깊은 구멍을 가공하기 위한 뭐 전용 드릴링 머신이 있고, 또 전용 뭐 드릴 뭐 진공용 드릴이라고 하는 뭐 전용 드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용 그 깊은 구멍 가공하는 이제 기계에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드릴링 할 때 한번 절삭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릴에서 이제 날은 여기 이제 밑에 그림 보면 여기 원추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이 구멍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공구가 이제 회전을 하니까 날의 그 반경 방향 위치에 따라서 뭐 절삭 속도라든가 뭐 경사각 등 뭐 절삭 특성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회전하는 거니까 이제 요 바깥쪽에서의 절삭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그림에서 여기 이제 날의 여기 바깥쪽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뭐 공구가 경사각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 절삭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요 칩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재료가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날의 위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그 절삭 속도도 좀 느리게 되고, 이제 경사각도 좀 커지게 되니까 이제 좀 절삭 성능이 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좋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치즈 레지라고 하는데, 치즈 레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절삭 속도가 0이죠. 중심에서는. 그렇죠? 속도는 0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공작물을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치즈 레지 파고 들어가면서 공작물을 여기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또 절삭에 의해서 좀 제거가
되는 그런 그 복잡한 그 절삭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이제 절삭이 되지 않고 공작물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력하면 이제 이송하고 반대 방향, 이송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가 추력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추력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삭성이 좋은 요 날의 외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추력 발생도 좀 적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드릴링 할 때 추력 분포는 이런 특성을 가운데가 이제 제일 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 할 때도 이제 그 절삭 속도는 그 날의 그냥 그 외주부, 날의 요 끝에서의 속도를 가지고, 접전 속도를 가지고 이제 절삭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수하고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은 선반하고 식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식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D가 드릴의 직경이 되겠고, 그다음 회전수 당연히 드릴의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또 드릴링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송은 회전당, 그러니까 드릴의 1회전당 이송으로 이제 그 기본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드릴링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여기 구멍이 이제 깊이가 요 L만큼인 요 구멍을 갖다가 관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공구가 딱 L까지만 이송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공구가 L까지만 이송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드릴 날끝이 이렇게 바닥에 딱 닿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되니까 구멍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날의 이 원추부가 충분히 구멍을 갖다가 통과하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날의 원추부 높이는 이제 요 드릴에서 여기 요 끝에 요 그 원추부의 요 각도를 보고 날끝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가 이제 날끝각이 되는데, 이게 날끝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도. 그래서 요 각도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원추부 높이는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멍을 L까지 뚫는 시간은 전체 이송 길이는 이제 그 구멍의 깊이에다가 원추부 높이 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송 속도는 이제 이송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게 이송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얘도 구멍 가공하는데 걸리는 가공 시간이 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면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드릴링 할 때도 하여튼 우리 절삭 시간 얘기할 때는 우리 분으로 한다고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삭률은 이제 1분 동안에 제거되는 이제 우리 공작물의 체족을 보고 이제 절삭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거되는 이제 구멍의 단면적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요 이제 구멍의 직경도 D니까 제거되는 단면적은 요 면적 4분의 파이 D자승이고, 여기다가 그냥 이송 속도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그냥 바로 절삭률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삭률 계산할 때는 이제 곱해주면 이제 이게 그냥 밀리미터 3승 퍼 미니트니까 여기 1000은 센티미터 3승 퍼 미니트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절삭률 계산은 그냥 4분의 이송, 그리고는 1회전당 이송이죠. 이송 곱하기 그 다음에 뭐 드릴 직경 또는 구멍 직경 곱하기 여기 절삭 속도 하면은 요게 드릴링 작업할 때는 절삭률로 계산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 작업할 때 이제 동력은 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직선 운동의 동력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핀 곱하기 속도 하면은 그 직선 운동에서 동력이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미터계 마력에서는 1미터계 마력이 75kg 펄스,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쵸? 자, 직선 운동의 힘에 대응하는 것은 회전 운동에서는 토크죠. 토크고, 회전 운동에서 토크고, 그 다음에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에 대한 것은 회전 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서는 토크하고 각속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를 곱해주게 되면은 단위가 똑같이
지금 힘의 단위, 토크의 단위 이제 킬로그램 퍼스 이제 미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의 단위는 여기 지금 라디안 퍼 세컨이니까, 이 라디안은 길이에 대한 무차원량이니까 이 두 개 그냥 곱하면 그냥 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T하고 토크하고 각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단위는 2단위가 돼서 우리가 동력 계산할 때 회전 운동 그냥 토크 곱하기 각속도 한 것도 바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식은 똑같게 이 미터의 마력일 경우에는 75분의 T 오메가로 해서 이제 동력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는 이제 회전수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60분의 2파이 n이 이제 각속도 구하는 공식이니까 얘를 갖다가 공식에 대입해 보게 되면 이제 토크하고 회전수하고 그 다음에 마력 관계는 이 식으로 지금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식은 뭐 비단 그 우리 기계 가공에서뿐만 아니라 축 설계할 때는 이 식은 항상 나오는 식이 되니까 여러분이 요 관계는 좀 잘 한번 그 정리를 하고 요 식은 뭐 암기까지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 작업에서는 이제 그 작업할 때 이제 드릴에 걸리는 이제 저항, 그래서 이제 여기 토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가 주어지게 되면은 드릴을 갖다가 회전시킨 데 필요한 동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100으로 나눠준 거는 이제 드릴링 할 때 토크는 대개 킬로그램 퍼스 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로 주어져서 이걸 갖다가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지금 100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링 할 때 토크, 각속도가 회전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회전 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 동력은 아까 우리 그 이송 방향으로 이제 추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추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속도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송에 필요한 동력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수치들은 뭐 60이나 이제 1000은 전부 그 단위를 갖다가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간 계수 값들이 되겠고, 전체 동력은 이제 마지막식 요식으로 해서 전체 드릴링 작업할 때 뭐 토크하고 각속도, 뭐 추력하고 이제 이송을 알고 있으면은 전체 그 절삭에 구멍 뚫는데 소비되는 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탁상 드릴링 머신이나 플로우 드릴링 머신도 그냥 요 드릴의 이송은 뭐 수동으로 하는 거는 지금 마찬가지인데 요 특별하게 이제 요 수동 이송 드릴링 머신하고 이제 요 이름이 붙어 있는 기가 있는데, 자, 얘는 영어로는 이제 그 센시티브 드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시티브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여기 센시티브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은 요 금형이나 공구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구멍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 구멍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드릴 직경도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에 대비해서 굉장히 드릴 직경이 좀 작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사이즈가 작으니까 충분히 절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속 회전을 시켜야지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고속 회전으로 이제 그 아주 그 직경이 작은 그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 드릴 작업할 때 뭐 발생되는 힘이라든가 요 진동 같은 걸 갖다가 작업자가 손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요 뭐 좀 구멍이 약간 좀 뭐 잘못 구부러져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드릴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상황을 작업자가 이거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센시티브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뭐 이송 시킨다 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수동 이송 드릴링 머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얘가 이제 좀 요 수동 이송 좀 드릴링 머신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아주 요 작업에서 발생되는 뭐 진동 이런 걸 갖다가
작업자가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립 드릴링 머신은, 자, 얘는 이제 구조는 보면은 뭐 탁사경하고 동일하죠. 그쵸? 여기 뭐 헤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했죠? 여기 테이블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가 베이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칼럼 있고 해서, 구조는 이제 동일한데, 얘는 이제 탁상형보다는 상당히 좀 기계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송을 뭐 자동으로 이제 요 이송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좀 기계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이블 자체도 이제 뭐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손에 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좀 큰 구멍을 좀 뚫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수도 뭐 좀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서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송도 좀 여러 단계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그림인데, 얘는 이제 이 기계가 이게 지금 베이스 밑에 부분이 베이스죠, 그렇죠? 베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서 있는 이 부분이 칼럼,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뻗어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뭐 팔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재는 이제 암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암 위에 여기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좀 이제 구조상 지금 보면 이제 암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요 칼럼에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회는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도 이제 뭐 수평 이동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헤드도 이렇게 경사지게 기울여질 수가 있어서 그 공작물에서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는 이제 구멍도 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형 요 드릴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레디얼 드릴링 머신이 이제 대형 공작물에서 이제 뭐 여러 개 구멍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기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축 드릴링 머신은 여기 보면은 드릴이 상당히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죠, 한꺼번에. 그렇죠? 한꺼번에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주축의 회전을 갖다가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요거 이제 헤드만 따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주축의 회전을 갖다가 각각의 드릴에 전달을 해서 이송을 시켜주게 되면 한꺼번에 요 드릴만큼의 여러 개 구멍을 갖다가 한꺼번에 뚫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공작물에 이제 여러 개 구멍이 이제 뭐 뚫려 있을 경우에는 뭐 구멍을 하나하나 가공하는 것보다는 다축 드릴링 머신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인 가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축 드릴링 머신을 쓸 경우에는 이제 요 드릴의 이제 요 중심하고 이제 위치를 하나하나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요 지그를 제작을 해가서 이제 요 정확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의 지그를 만들어 가지고 가공할 공작물 위에 이제 지그를 설치해서 요 드릴을 갖다가 이제 이송을 시켜 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드릴을 이제 가이드해서 정확한 위치에 좀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두 드릴링 머신. 그러니까 다두는 이제 헤드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다축은 아까 스핀들이 여러 개라는, 회전하는 축이 스핀들이니까 다축은 멀티플 스핀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두는 헤드가 여러 개라는 얘기가 돼서 지금 각각의 지금 여기 헤드가 여러 개 이렇게 테이블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아까 보면 이제 구멍이 이제 뭐 공정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드릴링하고 그다음에 뭐 저 보링하고 뭐 리밍하고 이런 그 구멍 가공에 대해서도 구멍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테이블에다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이송시키면서 뭐 처음에 드릴링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또 보링 그다음에 뭐 세 번째도 뭐 또 보링하면서 다른 작업 또 네 번째 뭐 리밍하면서 정확한 치수 작업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공구를 설치해 놓고 그냥 공작물 이송시켜 가면서 그냥 해당 헤드에서 어, 그 구멍하고 가공하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는 기계가 다두 드릴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진공 드릴링 머신은 이제 심공하면은 깊은 구멍을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뭐 대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또 뭐 공작 기계 같은 아니 저기 건설 기계 같은 데서 이제 저 뭐 깊은 뭐 저 실린더 같은 뭐 중공 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멍이 상당히 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구멍을 가공하기 위해 이제 드릴링 머신이 이제 진공 드릴링 머신이고 얘는 이제 구멍이 깊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수평형하고 수직형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평형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형에서는 이제 선반처럼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드릴에 이송을 줘서 지금 가공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어, 요게 지금 이제 공구 형태가 되고 공작물을 갖다 이렇게 물려놓고 이송시키면서 공구로 상당히 깊은 구멍을 가공하는 그런 어,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리 드릴링 머신은 터리에서는 선의 공구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계에 이렇게 터릿이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 NC화 된 건데 이 터릿에다가 이제 구멍 가공하기 위한 뭐 드릴, 뭐 리머, 뭐 보링바, 뭐 탭, 뭐 이런 각종 이제 공구를 터릿에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되게 이제 NC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구의 뭐 선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공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NC로 해서 전부 자동으로 이제 가공할 수 있도록 요 고안된 이런 기계가 이제 그 터릿 드릴링 머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드릴 뭐 각부의 명칭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요 드릴에서 이제 홈은 지금 홈은 여기 이제 드릴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홈을 이제 플룻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어, 이제 젖삭부는 지금 이 부분이 젖삭이니까 여기서 발생된 칩을 갖다가 홈을 통해서 배출하고 또 젖삭류를 갖다가 이제 젖삭부까지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치즈레즈는 이 드릴의 요 끝부분이 이제 치즈레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여기 사심이라고도 합니다. 데드센터. 자, 그래서 끝에서 이제 젖삭날이 만나는 점이고 여기서는 그냥 공작물을 중심을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치즈레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부분은 여기 드릴 날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드릴 날이죠, 그렇죠? 여기 날 뒤에 약간 이렇게 좀 솟아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마진이고 이 마진 뒤에는 이렇게 다시 어, 그 드릴에 이렇게 날이 그 뒷면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진은 우리 구멍 가공하고 나서 이제 그 드릴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 구멍하고 또 드릴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공된 구멍하고 만나는 부분은 여기 마진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 부분만 그 드릴을 그 구멍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되고 날 뒷면은 구멍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여기가 붙어 있으면은 그 뭐 심하게 계속 마찰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벽면하고 마찰되는 부분은 여기 마진 부분만 이제 그 마찰이 마찰을 하는 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부는 여기 이제 날에서 여기 요 치질 에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날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외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드릴의 이제 그 비틀림 강성을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외부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외부 부분은 이제 그 비틀림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료 쪽으로 갈수록 좀 두껍게 외부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부 시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외부가 일단 자료 쪽으로 갈수록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외부 시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날 부분을 립이라고 하죠. 그렇죠? 드릴에서 원추 부분에 날을 갖다가 립이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젖상날을 이 부분에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제 드릴에서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끝에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추 부분이 이루는 요 각도를 보고 이제 드릴에서 이제 날끝각 또는 이제 여기 선단이니까 선단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끝각시 칩의 유동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준 드릴일 경우에는 날끝각시 118도로 되어 있습니다. 118도로. 그래서 날끝각시 이제 좀 큰 경우에 날끝각이 크면은 이렇게 원추가 좀 이렇게 좀 끝부분이 이렇게 좀 퍼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끝부분이 퍼져 있으면은 좀 이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부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 특성은 좀 약간 좀 저하될 수가 있는 거죠. 날끝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드릴이 좀 끝에가 표준 드릴보다 좀 뾰족하게 만들어준 드릴은 얘는 끝에가 뾰족하니까 파 들어가는 특성은 좀 개선이 되는데 그 대신에 좀 절삭력은 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날끝값이 날끝값이 이제 적은 경우는 날끝값이 작은 경우에는 취성제로 절삭할 때는 좀 이게 그 파고 들어가는 특성을 갖다가 좀 요하기 때문에 취성제로 절삭할 때는 뭐 날끝값을 좀 작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날끝값이 좀 큰 거를 좀 사용을 해서 좀 그 절삭성을 좀 향상시키는데 좀 그 중점을 둬서 작업하는 게 이제 요 재료에 따라서 구멍 가공하는데 이제 효과적인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사각하고 이제 항상 우리 공구가 있으면은 뭐 이제 경사각하고 여유각이 설계가 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사각은 여기 외주부 쪽에서는 날의 외주 쪽에서는 이제 전체 드릴에 날이 있는 비틀린 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각하고 이제 그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이 중심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까 절삭 특성에서 본 것처럼 경사각은 좀 작아지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릴에서도 이제 전체 여기 이제 그 날에 이렇게 그 비틀림이 이제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비틀림각이 큰 경우에는 이제 칩 발생이 좀 많아지고 뭐 빠른 속도로 좀 그 구멍이 가공이 가능한 그런 재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비틀림 각은 뭐 플라스틱, 뭐 경질 고무 등 같은 거는 이제 비틀림 각이 작은 드릴을 쓰는 게 좀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각은 이제 요 가공된 요 구멍 면하고 요 날하고 이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해 두는 게 이제 여유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유각도 너무 크게 하면은 뭐 날의 쐐기각을 좀 작게 하니까 강성을 좀 저하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뭐 절삭 성능을 좀 저하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 적정한 이제 여유각을 갖도록 그렇게 그 공구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